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육상 교통과 달리 해상 교통은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고 세계를 연결하고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페니키아는 위치적으로 볼 때 페니키아 국이라고 할 수 있죠. 레바논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배 건조, 항해, 무역, 금융 이 네 개 사이클을 완벽하게 페니키아인들은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이킹이 어떻게 활약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칸디나 반도의 표면에 먼저 정착을 하고 영국에도 바이킹이 정착을 했다. 시기별로 점점 확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 선원들 사이에서는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역풍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적도에서부터 30도 위에까지는 항상 늘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인더스토리 시즌3가 진행 중인데요. 시즌3에서는 교통과 물류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편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일단 먼저 2편에 걸쳐서 바다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근데 바다는 사실 다른 산업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존 F 케네디의 이런 바다에 대한 문장으로 코테이션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는 바다만 거치면 모든 곳,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고 누구나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물건도 바다를 통해서는 다 수송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육상 교통과 달리 해상 교통은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 있고 세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원래는 해양, 바다에 관련된 산업을 다루려고 했는데 결국 해양 산업을 지배하는 그러한 역사를 다루다 보면은 결국은 세계의 패권 전쟁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왜 그 거대한 국가들이 왜 그렇게 싸움을 했는가, 다퉜는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전쟁을 벌였는가? 그 이면에는 모두 다 해양에서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밑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인더스토리와는 달리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다뤘죠. 그런 얘기를 다뤘는데 이번에 제가 바다를 다루면서부터는 이 바다에 대해서는 실제 인류의 패권 역사를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런 제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좀 다른 분위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스펙타클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리띠를 꼭 매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해양인, 바다, 해양 산업으로 우리가 인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페니키아인입니다. 사실 페니키아인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다 어디로 갔는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단 페니키아인들이 현재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부분부터 한번 찾아가 보죠. 우리가 역사에 남아있는 페니키아는 위치적으로 볼 때 페니키아 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위쪽입니다. 레바논이고 거기에 이제 레바논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이곳이 페니키아고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일단은 페니키아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곳에 사는 작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꾸고 지금도 그 영향하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페니케인이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뒤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해양 문명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곁다리 말씀을 드리면 바로 알파벳입니다. 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 라틴 문자의 알파벳이 원류가 바로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페니키아인들이 썼던 문자가 그리스로 넘어갔고 그리고 그 그리스가 다시 라틴 문자가 됐고 이 라틴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 불어, 독어 수많은 문자들이 파생하게 되죠. 네, 이만큼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이제 미친 것이 페니키아인인데 이들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유전학적으로 했을 때 뭐 근처에 사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었던 바알족 이렇게 크리스천 기독교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후에 미쳤던 영향에 비하면. 이 페니키아 국가가 존재했던 시기는 BC 1500년부터 539년까지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숫자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인이었습니다. 해양인은 자유인이에요.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모든 바다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다에서 바다를 어떻게 구분을 짓고 국경선을 만들까요? 그죠? 이 사람들은 국가라는 것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곳에 살았던 그 당시에 살았던 이 사람들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다에 관련된 모든 산업의 기틀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죠. 자, 바다에 관련된 산업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꼽아볼까요? 네,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배를 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항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항해를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항해를 한 다음에는 어디로 가서 물건을 팔고 거래를 합니다. 그죠? 돈을 벌겠죠. 네, 그 차액을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금융으로 이제 다시 디포짓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또 배를 짓죠. 자, 이 사이클. 배 건조, 항해, 무역, 금융. 이 네 개 사이클을 완벽하게 페니키아인들은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페니키아인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기여한 것이 바로 이 갤리선의 발명입니다. 갤리선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노를 젓게 돼 있죠. 노를 젓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바람을 통해서 이동도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노를 저을 수도 있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배죠. 처음에는 이제 바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주였는데 나중에 이 켈리선이 점점 발달하면서 지중해 연안에서 이제 뭐 대중적으로 쓰게 됩니다. 뭐 1000년 이상을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였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 용도로 사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노를 젓는 부분이 점점 강화되죠. 그리고 그 노를 젓기 위해서는 많은 노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많은 노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정복 전쟁을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것을 가장 유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죠. 여러분 아시는 이 배너에 나오는 배너 찰튼 헤스톤이 지금 적고 있는 이 배가 바로 켈리선이고 이 켈리선을 발명한 것이 바로 페니키아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페니키아인의 그 전성기 시대를 보겠습니다. 페니키아가 국가로 남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페니키아가 어디 있는지 사실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이제 지중해인데요. 이 그림은 지중해죠. 지중해인데 페니키아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죠. 제가 표시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먼지 같은 곳에 있는 이 작은 사람들이
지중해에 있는 모든 무역을 다 장악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있죠? 이 초록색은 페니키아인들이 구축한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또는 바다 기지죠. 거기에 뭐 배를 짓든지 아니면 항구를 하든지 무역을 하든지 그들이 만들어낸 그 자기들의 네트워크이죠. 네,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은 국가라는 개념이 필요 없던 사람들이죠. 누군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페니키아인들이 거기서 자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그런 의심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오른쪽으로부터 오는 것은 고대로 봅시다. 고대 문명으로 보자면 오른쪽에서 화살표에서 빨간 쪽을 쭉 이어보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메소포타미아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밑에부터 올라가면은 여러분 보이시는 것처럼 이집트가 나옵니다. 자,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겐지스, 그리고 황하 문명입니다. 4개의 4대 문명 중에서 2개의 문명이 만나는 위치에 정확하게 페니키아가 위치하고 있죠. 결국은 양쪽에서 올라오는 많은 물품들을 모아서 어디로 배를 타고 어디로 보냅니까? 지중해로 확장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이 만들어낸 해양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페니키아가 이곳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페니키아는 키루스 2세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에 의해서 이제 병합되죠. 병합돼서 나라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페니키아인들은 상관이 없었어요. 페니키아인들은 말했지만은 워낙 그 해양 기술이 좋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키루스 역시 키루스나 그 이어지는 다리우스 페르시아 황제들은 자신들에게 복속하는 그런 민족들의 문화를 보존해주고 격려했습니다. 장려했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 페니키아인들의 해양 문명을 다 받아들였죠. 네,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결과가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은 이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치게 되는데 영화 300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큰 세계 3대 해전 이래서 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 쪽에 그 해군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페니키아인이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자신의 제국을 세우지만 그가 사후에 그 제국도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죠. 그가 죽자마자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뿔뿔이 터지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문명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지중해에서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자,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지중해를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전쟁이 바로 포에니 전쟁이었습니다. 포에니 전쟁은 저도 다뤘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지의 최영진 교수님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그만큼 포에니 전쟁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전략사적으로도 중요한 전쟁이고요. 자, 그런데 이 포에니 전쟁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와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카르타고 전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포에니 전쟁을 부르는 거야. 왜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친 곳이 로마입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어디 있냐면은 아래쪽에 있죠. 자, 그렇다면 카르타고는 뭡니까?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던 식민지 중에 하나였죠. 따라서
로마 사람들은 포에니 전쟁을 한 목적 또는 포에니 전쟁을 하면서 상대를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페니키아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잔당, 네, 후계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세 번의 전쟁을 벌이고 그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과정에서 이제 완전히 카르타고를 복속시키면서 로마는 지중해의 그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네. 포에니라는 말이 이제 발음이 좀 헷갈리는데 발음이 좀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스펠이 좀 복잡해서 그러는데 포에니라는 뜻에는 페니키아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거 더 흥미로운 부분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저도 지난번에 다뤘지만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은 카르타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죠? 스페인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해로로 가지 않고 육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였냐면은 한니발은 스페인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스페인에 있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도 역시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던 식민지였던 것입니다. 다 그때 만들었던 뿌리가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훨씬 뒤에 이제 그 1492년에 레콘케스타가 일어나고 그래서 아람브라 법을 통해서 그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인을 다 쫓아냅니다. 네. 그러고서 스페인이 이 모든 그 스페인 또는 신성 로마 제국이 모든 그 바다 해양 산업에 대한 권한을 다 송두리째 뺏어가죠. 그들이 뺏어낸, 그들이 확보한 알람브라법으로 확보한 그 유산, 그 해양 산업은 다 이때 이미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로마가 이제 지중해 포에니 전쟁을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제 지중해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 무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략 기원전 1세기의 그림인데요. 이걸 한번 보면은 자, 로마에서 출발한 배가 인도까지 갑니다. 그죠? 여기까지 항로가 열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실크로드죠. 네, 실크로드 파미르 고문을 바이패스해서 중국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단들이 이런 경로를 거쳐가지고 이제 로마로 수입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중국의 비단이 이미 1세기 때 너무 많이 인기가 얻어가지고 로마 귀족들의 인기를 얻어서 사회 문제까지 될 정도였다. 네, 그만큼 무역이 활발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무역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모험적인 요소가 강했죠. 위험한 만큼 수익도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로마가 이제 되게 복잡해집니다. 오현제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돼요. 거의 망해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화폐 개혁의 문제도 있고 뭐 이쪽 위쪽 뭐 북방민족의 침입도 있고 막 되게 복잡했습니다. 내부적인 권력 투쟁도 있었고요. 근데 이것을 모두 통합해서 다시 하나의 로마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가 이제 재정일치의 사회를 그러한 통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캐톨릭을 국교화하죠. 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재정일치라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기독교인과 손을 잡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후부터 이제 로마는 철저한 기독교 국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와 그 이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곧바로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잘라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마 쪽에서는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뭐 혹자는 중세 암흑 시대가 과연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때 당시 뭐 굉장히 훌륭한 뭐 그런 미술품도 남아 있고 그런데 그게 암흑 시대냐고 말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흐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이나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자유로운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은 중세는 암흑 시대가 맞습니다. 네. 그 신앙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탐욕을 금기시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정상적인 그 억제하는 상황에서 이 정상적인 자본 시스템을 돌리기가 되게 어렵죠. 네. 그렇게 해서 점점 경제나 시스템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시대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어딘가를 그렇게 막게 되면은 어딘가를 막으면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곳에서 그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다시 차오르게 됩니다. 바이킹은 사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은 야만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는 바이킹은 무조건 야만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지에서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킹은 사실 구체적인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식.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국가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관으로 바이킹의 그들의 그 바이킹 시대에 했던 그들의 일들을 이해하는 것은 이상하죠.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당대 바이킹에 대해서 기록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였습니다. 바이킹과 싸웠던. 네. 그래서 바이킹은 그들의 문헌에서는 늘 약탈자이고 야만인이었을 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킹들은 바이킹 민족들은 타고난 무정부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래서 굳이 이들은 거대한 국가라는 그러한 통치 체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었어요. 다 소집단 단위로 그렇게 활동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집단 체제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 네. 점조직처럼 이렇게 확장을 해나간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자신들의 기록을 굳이 이걸 남겨야 되나 하는 그러한 굉장히 강한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기록이 남아있지도 않고 어떤 국가라는 통치체제, 자기들 역사라는 이런 개념이 많이 없었고 네, 그리고 그래서 늘 우리는 피해자의 눈에서 보는 바이킹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바이킹은 위대한 해운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네, 대략 한 전성기를 보면은 793년부터 1066년 정도. 네, 그러니까 서기죠. 네, 서기 793년부터 1066년 정도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바이킹이 어떻게 활약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보면은 먼저 그 가장 브라운 색깔이죠. 네, 갈색의 노르웨이, 스웨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칸디나 반도의 표면에 먼저 정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국에도 바이킹이 정착을 했다. 네, 시기별로 점점 이제 확장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통합된 정치 체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왕정 체제에 굳어진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입니다. 그들의 생각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사실 북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사회주의, 아주 고급스러운 이상적인 사회주의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도 그 전통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더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아이슬란드 그리고 그린란드까지 갑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신대륙, 더 이곳을 넘어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까지 정착을 시도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략 한 서기 1000년 정도 됩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를 하죠. 몇 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추정하기는 아마도 소빙하 때문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정착이 어려워졌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강력한 새로운 무역의 강자가 등장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버리는 새로운 강자인 이슬람교가 탄생을 하게 되죠. 622년에 탄생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그 무하마드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면입니다. 네, 이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를 창시를 하고 그리고 우여곡절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이슬람 제국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단기간 내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뭐 보면은 저쪽 이베리아 반도까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죠. 예, 아프리카, 중동 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를 걸치는 어마어마한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와 충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을 공유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돌을 합니다.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여기서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하고 계속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네, 전쟁을 벌이게 되죠. 문제는 뭐냐? 이슬람 제국이 이곳을 지중해를 완전히 다 장악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의 무역뿐만 아니라 동방으로 가는 무역 자체는 아예 꿈도 꿀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쪽 유럽, 서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동유럽, 뭐 비잔티움에 있는 쪽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서유럽 쪽은 굉장히 난감한 그러한 상황에 빠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암흑 시대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계속 그 바이킹이나 뭐 아니면 북방 민족들이 계속 뭐 바바리안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또 계속 또 이 호시탐탐 이 이슬람 제국이 또 쳐들어오려고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굉장히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네, 이슬람 제국의 이제 그 급격한 팽창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함마드는 원래 상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상인이었죠. 사실은 부인이 원래는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상인이었습니다. 장사에 되게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는 군사적으로도 물론 제국을 형성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이슬람 제국을 경제적으로도 매우 융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개무역을 완전히 동서양 중개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낙타입니다. 예, 낙타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새로운 그러한 그 뭐라고 하나요? 신교통수단이 돼서 네, 물류의 최고로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의 주제인 이 해양 산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시 그 이슬람 제국이 운영하는 배들은 유럽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성능도 좋았고요. 대표적인 것이 그 뭐 신바트의 모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나온 얘기들이죠. 네. 뭐 딱 그게 그 시대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러한 이슬람 지역에 약간 좀 억압돼 있고 이러한 느낌보다는 그 당시에 막 팽창하던 시기에 이슬람 제국은 대단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포지티브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전향적이다. 네, 그러한 국가 체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무역 모든 면에서 이제 서유럽은 이제 도관의 돈지 완전히 포위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동쪽에서는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동로마가
막아내서 계속 이제 굉장히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이 다 힘을 모아서 십자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을 왜 벌이냐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겠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또 하나가 바로 이 무역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잘 보면은 이것이 이제 보시면 이게 그 초창기 한 100년 정도 처음 한 네 번째까지 그 십자군 원정 갔던 경로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군 원정을 보낸다면 이스라엘 쪽으로 십자군 저 아래쪽에 있는 곳으로 원정을 보낸다면 성지순 보낸다면 어디로 보내는 게 편할까요? 물이죠. 네. 네,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네.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주목할 부분이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아래쪽에 아니토치 저쪽 부근이 이제 원래 페니키아인이 살던 곳이죠. 저길 실제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서 저곳을 나중에 실제로 장악을 합니다. 1차 그 원정대, 1차 십자군 원정에서 저곳을 장악하죠. 너무 갖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왜? 물류의 핵심이었던 곳이었거든요. 고향 같은 곳이죠. 페니키아인들이 있었던 곳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몇 번의 원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니스입니다. 베니스. 4차 원정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한번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네, 4차 원정대에서 베니스에서 이동한 십자군이 어디로 가냐면은 컨스탄티노플로 갑니다. 네, 원래 가야 했던 성지로 간 게 아니라 컨스탄티노플로 가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 이 상황을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고 되게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 원래 십자군을 모집해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베니스 쪽에서 얘기를 잘해서 베니스 우리를 통해 우리 항구를 통해서 이제 그 투입하자 이런 얘기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니스에서 많은 돈을 끌어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단단히 준비를 했죠. 그런데 십자군 원정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베니스 측에서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바로 컨스탄티노플을 그냥 장악해버린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컨스탄티노플은 비잔티움의 수도였죠. 네,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거기를 장악해놓고 거기를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일종의 인질극을 벌였다고 해나요? 네, 그런 일이 굉장히 하여튼 좀 추악한 그러한 이면이 있습니다. 그게 4차 십자군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 이후에 베네치아가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은행편에서 제가 시즌2에서 은행편에서 다뤘을 때 세계 최초의 현대적인 은행이 베네치아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인첸시오 2세가 그 완벽한 선물을 해서 성전기사단에게 그런 브레싱, 그러한 축복을 내렸던 그 시기에 이미 이탈리아의 베니스의 은행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탄생한 은행이 아마도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탄생한 은행이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군 원정 시대 이후부터 금융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그것을 뱅코라고 불렀습니다. 방코라고 불렀죠. 이게 탁자라는 의미인데 이 탁자라는 의미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뱅크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파생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좀 숨을 돌리는가 했는데 그 전까지는 중앙아시아나 중동 지역에서만 발병했던 흑사병이 이제 유럽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1346년에 휩쓸고 간 흑사병이 주기적으로 계속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때마다 치사율이 50%가 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네, 공포에 떨게 되죠. 네,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영국의 의사가 육두구의 향을 피우면은 흑사병을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육두구를 찾는 그 수요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겠죠. 급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육두구는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것에서 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실크로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탄생한 시점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이슬람 제국은 멸망을 했고 오스만 제국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 역시 완벽하게 그 뭐라 그러죠? 말발굽 모양으로 완벽하게 유럽의 진출을 커버하고 있는 것이죠. 네. 협상은 절대 불가입니다. 협상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보시는 것이 이제 술레이만인데 본인이 세계 최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안달에 있는 이 사람은 나중에 비엔나까지 쳐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여기를 통과해서 육두구를 찾으러 간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런 상황이 됐죠. 결국은 이 육두구를 찾기 위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시발점이 되는 곳이 이제 콜럼버스와 신대륙 발견한 그 1492년의 항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것을 어떤 것이 진짜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네, 그렇죠. 많은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이 있는 것이 이제 산타마리아호의 레플리카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겼던 그 배를 타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방문하게 되는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방문한 이유가 뭐겠어요? 육두구를 찾고 싶었겠죠. 네. 물론 신대륙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죽을 때까지 신대륙인지 몰랐죠. 그죠? 네, 그곳이 육두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가고 싶었죠. 확실한 것은 그곳이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역풍입니다. 무역풍. 네. 사실 당시 이미 그 선원들 사이에서는 뱃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역풍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무역풍이 뭐냐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네. 적도에서부터 30도 위에까지는 항상 늘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니다. 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늘 같은 방향이에요. 지구 어디든 같은 방향에 바람이 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의 팩트가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배를 띄워놓으면은 둥둥둥둥 떠서 결국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거기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콜럼버스가 한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콜럼버스 출발한 것이 스페인이죠. 스페인에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도착한 것이 자, 남아메리카로 도착을 했죠. 여기서 줄을 쫙 그어보시면은 그게 뭐랑 똑같죠? 바람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추정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출항을 했어요. 출항을 해놓고 콜럼버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뭐한 책으로 펼쳐놓고 가만히 앉아서 매일같이 기다린 거죠. 뭐가 보이는가? 뭐가 보이는가? 그러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남아메리카 대륙이 된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제 생각에는 이 방향으로 볼 때는 핸들도 트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키도 돌리지 않았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역풍을 결국은 그 콜럼버스 항해의 중요한 그 기여 중에 하나는 이 무역풍의 존재를 확인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열렸다는 것이죠. 효율적인 루트가 항로가 개척됐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항해 시대를 여는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젤란의 그런 관점에서 무역풍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마젤란의 세계 일주를 보겠습니다. 마젤란은 원래 필리핀에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세계 일주하는 경로만 한번 보면은 제가 그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죠? 자,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본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리오까지 갑니다. 브라질 리오를 거쳐서 제 아래쪽을 거쳐서 다시 태평양을 따라가게 되는데 태평양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그래서 결국 어디서 이제 어디를 만나게 되냐면은 그들이 꿈꾸던 동남아시아에 도착합니다. 필리핀을 정착을 하죠. 근데 이제 마젤란은 거기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마젤란의 부하가 다시 배를 타고 역으로 해서 그 자신이 갔었던 그 인도 항로 역으로 해서 희망봉을 거꾸로 틀어서 아프리카를 거쳐서 다시 리스본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세계 일주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완벽하게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젤란의 항해 일주도 결국은 그대로 무역풍을 따라간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이 하나의 정보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스코 다가마인데요. 바스코 다가마도 역시 포르투갈의 항해 모험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당시 포르투갈의 왕자가 굉장히 그 항해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작은 나라였으니까 스페인에 항상 밀렸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에 앞장서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진흥을 했는데 바스코 다가마는 그 왕자의 명을 받들어서 인도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아프리카를 따라서 쭉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봉까지 내려가서 희망봉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인도의 캘리컷까지 가는 인도 항로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념비적인 일이죠. 왜? 이제 인도를 가기 위해서는 그 무시무시한 오스만 제국이 버티는 곳을 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항로 하나로 모든 사람이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만세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스코 다가마는 그러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포르투갈 선원들이 그 다음에 엄청난 잭팟을 터뜨리게 됩니다. 자, 볼까요? 1511년에 육두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어떻게 가게 됐는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들의 항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스코 다가마의 경로를 따라서 한번 그려보면은 뭐 굳이 이렇게 한 거 되지만 이렇게 된 것이죠. 네, 그 마지막 정착점. 중간에 인도를 거쳐서 인도까지는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인도까지는 바스코 다가마가 개발한 것이고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까지 가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말라카 제도에서 육두구를 발견을 하게 되죠. 드디어 이제 유럽은 중동의 견제가 없이 육두구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보니까 육두구의 값은, 그러니까 흑사병은 계속 17세기, 적어도 17세기까지는 계속 발생을 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육두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졌고 가격은 점점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육두구를 무역하는데 육두구를 채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채취해서 그것을 유럽까지 수송해서 파는 그 이권을 다른 그 무역업자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죠? 포르투갈이 일단은 거기를 장악한 건 맞지만 기득권이 있는 건 맞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바로 영국과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죠, 사실은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이제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원래는 그것이 명분은 이제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육두구에 대한 무역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육두구에 대한 무역권의 일부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러자마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차리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네, 해적이었던 드레이크에게 동인도 회사를 차리라고 드레이크를 포함한 사략 산업자들, 즉 해적들에게 빨리 회사를 차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차린 회사에다가 영국은 너희 회사에다가 육두구 무역하는 권한을 일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동인도 회사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2년 후에 네덜란드 역시 동인도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네. 제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메인은 네덜란드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덜란드는 금융까지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둘이 사이좋게 육두구에 대한 무역권을 나눠서 잘 지내는가 했더니 1623년에 안보이나 학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말라카 해협에 있던 두 회사 직원들 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들이 이쪽 상대편 직원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살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용병까지 다 죽였죠. 네.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두 개의 동인도 회사는 사실 합병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으로 둘은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완전히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영국은 이제 더 이상 육두구에 대한 그 말라카 해협에서의 육두구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고 인도로 가서 후추를 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안보이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몰루카 제도를 무력으로 장악한 것이죠. 원래 포르투갈이 지배하고 있던 몰루카 제도의 그 육두구를 재배하는 지역에 대한 권리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 군인들이 가서 무력으로 탈취한 겁니다. 네. 날강도 같은 일이죠. 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주변에 있는 섬들의 나무를 다 없애버립니다. 왜? 다른 곳에서 육두구를 재배하지 못하도록. 거의 그 육두구 자체에 대해서 거의 광적인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 자체를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싶어 한 겁니다. 컨트롤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먹겠다는 거의 그 욕심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탐욕의 극치라고 볼 수가 있죠. 어디까지 인간들이 탐욕이 될 수 있는가. 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문제는 유럽 내에서도 심각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다시 서서히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편에 또 이어지는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멸망을 하게 쇠락의 길을 가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꼭 한번 들어볼 만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국 동인도 회사는 어떤 식으로 부상을 하게 되고 그들은 어떻게 네덜란드 동인도에서 더 탐욕스러워졌는지 그런 얘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워스트레이트를 강의하고 있는 최영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 개정과 전략적 순간들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입주를 차지함으로써 근거지를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서쪽의 융족이라든지 남쪽의 남만들
오랑캐를 흡수해서 주변시를 흡수해 나가는 겁니다. 천하 삼분직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주나 익주보다 바로 조조의 턱 밑에 있는 한중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주를 장악하는 것이 송건과의 동맹에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유비가 꿈꿔왔던 천하 삼분지기가 구축되었지만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이 송건의 배반 때문에 이 전투에서 관우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릉 전투에서 유비가 패배하고 난 다음에 223년에 또 유비가 죽습니다. 조조를 대단히 그 근모술수에 뛰어난 자고 꽤 많은 자라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조조는 대단히 뛰어난 문학가입니다. 흔히 이제 삼조라 그래서 조조, 조비, 조식 이 조조 집안 삼부자가 삼조에서 대단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고요. 저는 유비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천하의 인심을 얻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인심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도덕이고 어리라는 거거든요.